안녕하세요. 사랑방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또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흘 만에 아내가 셋. 옛날 충청도에 사는 임도령의 이야기이다. 그는 임경업 장군의 후손으로 지금은 혼인을 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밀양으로 가는 중이었다. 충청도에서 밀양까지 가까운 길이 아니었기에 여러 날이 걸리게 되었고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임도령의 가문은 유력한 양반 가문이다 보니 부자지간이라도 아버지와 각자 방을 따로 묵게 되었다. 그날 저녁 임도령은 잠을 자려 누웠지만 쉽사리 잠에 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밤도 제법 어두운데 갑자기 방문이 슥 열리더니 어떤 처녀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임도령은 순간 겁이 덜컥 들었다.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어서 말해라. 처녀는 살며시 앉더니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저는 이 주막집 여시기옵니다. 대체 이 밤중에 어쩐 일이냐? 저는 올해 19이 되었고 이 주막에서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령님 같은 인물은 처음 봤습니다. 저를 첩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나는 혼인하기 위해 먼 길을 가는 중이었다.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첩부터 드리란 말이냐? 그런 되도 않는 말은 그만하고 어서 나가보거라. 임도령의 집안에는 남다르게 엄한 규율이 있었는데 함부로 첩을 들이면 문중에서 잡아다 벌을 주게 되어 있었다. 임도령의 호통에 여인은 품 안에서 비수를 꺼내더니 자기의 가슴을 딱 겨누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처녀가 이렇게 나오니 임도령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규율도 규율이지만 사람이 목전에서 죽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첩으로 받아들일 것을 처녀와 약속을 했다. 대신 합궁은 미루고 본처와의 혼례를 마친 뒤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행길에 처녀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그때까지 주막에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장가가는 길에 오른 임도령은 지난밤 주막에서 만난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며 신부 인물이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내심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첫날 밤에 본 신부의 얼굴은 주막 처녀보다 더 아름다웠다. 마치 보름달 같았다. 그리하여 안도의 첫날 밤이 지나가고 이튿날 저녁이 되었다. 임신랑은 장가 오면서 주막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부인에게 말해야 했다. 부인, 내가 부인에게 큰 과오를 범했어. 장가 오는 도중에 어느 주막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거기서 만난 여인을 첩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봐야 부인이 겨우 둘밖에 더 됩니까? 이해해줘서 고맙소. 그럼 내일 장인어른을 뵙고 말씀드리겠소. 다음날 임신랑은 장인에게 첩을 두게 된 사정 이야기를 하니 장인 또한 임신랑을 믿어주고 첩을 드리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주었다. 며칠 뒤 신행을 해서 올라오는데 아예 빈 가마를 하나 더 구해서 올라왔다. 올라오다 첩이 될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주막에 들렀는데 임신랑이 여러 개의 방 중 한 군데를 들어가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 하나가 앉아 있는데 보이는 풍채가 아주 좋았다. 옥관자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벼슬 깨나 하는 양반으로 보였다. 그 노인이 임신랑을 보더니 먼저 인사를 건네왔다. 임신랑도 인사를 하며 이렇게 보니 그 노인의 뒤편에 누군가 있는 것이 보였다. 젊은 여인이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여인이 임신랑을 슬쩍 돌아보았고 둘은 눈이 마주쳤다. 잠깐 본 얼굴임에도 아주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노인과 여인의 처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부녀가 아니었고 한양에서 대감 지위에 있다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딸이 과부가 된 것이다. 부모 마음의 딸이 너무 안쓰러워 그냥 두고 보자니 너무나 한스럽고 또 양반의 채통에 재혼을 시킨다는 것도 남들 이목을 생각해서 드러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부지거처로 그 딸을 데리고 다니며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중이었다. 노인이 이런 사정 얘기를 하며 내 딸을 좀 맡아주시오. 임신랑이 가문에 허락 없이 첩 하나 둔 것도 지금 문중에 알려지면 큰일이 날 판인데 첩을 또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노인이 하도 사정을 하니 임신랑이 부인에게 가서 노인과 딸의 사정 얘기를 하고 첩을 드려도 될지 물었다. 부인, 이거 어찌하면 좋소? 그게 무슨 별일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이제 겨우 셋이네요. 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본처가 허락하게 되어 임신랑은 또 한 명의 첩을 드리게 되었다. 이제 임신랑은 주막집 내외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아무리 첩실이라고 해도 그냥 간단하게나마 혼례를 치러야 할 것 같으니 여기에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좋으니 예를 다하고 싶소. 옛날에 주막을 운영하는 것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대가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주막주인 내외는 커다란 소를 한 마리 잡아 며칠간 큰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주막에 머물며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소문은 벌써 임신랑의 문중으로 들어갔다. 문중의 노인들은 덩치 큰 하인들을 급하해 당장 신랑을 잡아들이라 명령했다. 잔치 중이던 신랑은 꽁꽁 묶인 뒤 끌려갔고 그 뒤에 가마 셋이 줄줄이 따라가며 본가에 도착했다. 임신랑이 보이자 문중 한 어른이 이 죽일 놈 당장 혼쭐을 내라. 임신랑은 온몸이 묶인 채 거적대기 위에 무릎 꿇고 앉혀졌다. 그러다가 본처가 탄 가마는 들어가고 두 첩은 우선 얼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다. 본처가 들어가 보니 자기 신랑은 죄인이 되어 거적대기에 무릎 꿇려져 있는데 대청에 화가 잔뜩 난 백발의 어른들이 호령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본처는 가마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간사에 기lum이 있어온데 오늘은 제가 이 가문으로 시집오는 길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길사부터 먼저 하시고 흉사는 내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색 씨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내 말이 옳구나. 내 남편의 죄는 내일 묻도록 하겠다. 신랑 신부는 조상님께 예를 먼저 올리도록 하거라. 그제서야 임신랑은 풀려날 수 있었다. 신랑 신부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 조상님들의 위패에 절을 했다. 예를 마친 뒤 신부가 갑자기 임경업 장군의 위패를 꺼내들고 품에 안은 뒤 말했다. 서방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잠시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말한 뒤 위패를 든 채로 대청으로 갔다. 대청에는 문중의 어른들이 신랑 신부의 예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신부가 들고 있는 조상님의 위패에 모아졌다. 제가 이 할아버님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양 말하는 것이었다. 여봐라. 내 들으니 우리 문중의 기문록이라는 법령책을 가져다 법령을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 책대로 하다 보면 자손이 귀해질 것이다. 원래 이 법은 내가 내놓은 법도 아니고 더구나 세상이 바뀌는데 이대로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 오늘부터 이 법은 없애겠다. 그 책 석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호령을 하자 지켜보던 문중 사람들은 조상님의 신주 앞이라 감히 함부로 입을 뗄 수 없었고 누군가가 기문록을 가지고 오니 새색시는 불로 태워버렸다. 초반에는 이런저런 말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본이 되는 책자를 태워 없애버렸으니 더 이상 누구도 첩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렇게 세 부인 모두는 무사히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임신랑도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세 여인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졌고 낳아보니 신기하게도 모두 아들이었다. 그렇게 갓난아이 셋을 동시에 키우게 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마을에 홍역이 돌아 새 아이가 홍역도 같이 걸리게 되었다. 정실 부인은 의원의 권고가 있었다며 아이들을 사람들과 최대한 격리시킨다는 목적으로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에게 친정에 갔다가 반년 후에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 이제 갓난 아이를 품에서 떼어놓고 싶은 어미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정실 부인이 그동안 워낙 덕 있게 행동하였기에 믿음이 컸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반년이 지났다. 그리고 부인들이 돌아왔다. 당연히도 부인들은 자식부터 찾았다. 그러나 워낙 같은 시기에 태어났고 한 남편 아래서 그 부인들이 모두 절세미인들이라 아이들의 생김새가 비슷비슷하여 누가 누구 아이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둘째와 셋째 부인은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반년간 새 아이를 보살핀 정실 부인은 알고 있었다. 자네들의 아들이 어디 가지 않았네. 아들 둘을 더 얻었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따라줬으면 하네. 조선시대에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심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정실 부인이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해결한 것이니 정말 대단한 인품과 지혜라 아니 할 수 없겠다. 새 아들은 새 어머니 아래서 차별받지 않고 두루 애정을 받으며 훌륭하게 장성하였고 임서방과 새 부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바꿔치기 혼인. 예전에 한양 남대문 밖에 김진사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의 아들 김도령은 나이가 이제 약관이 되었고 글재주가 뛰어나 평소 책을 읽는 것을 습관처럼 했고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도 하였다. 그날도 김도령은 제 방에서 서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난 책만 읽었지. 너무 세상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닐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구나. 또 어디든 다녀오고 싶기도 했고 장가가 들고 싶기도 했다. 김도령은 답답한 마음에 대문 앞에 나가 보았다. 그런데 마침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느라 자신의 집에도 자주 들락거렸던 도붓장수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김도령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는가? 안녕하십니까? 도련님은 언제 뵈어도 정말 인물이 훤하십니다. 하하하, 그런가? 그럼 어디 잘난내게 어울리는 색시감 없겠는가? 색시감이요? 도붓장수는 김도령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듯 아, 있지요. 그런가? 어디 있는가? 저기 충청도 모수골이라 하는 곳에 가면 이진사댁 따님 수연아 씨가 참 절세미인으로 잘나셨지요. 정말 한떨기 연꽃같이 고우시지요. 이제 보니 도련님과 엄청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아주 천생배필이겠어요. 어딘가에 자신과 잘 어울리는 절세미인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은 더욱 싱숭생숭해지고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진사의 딸 수연 낭자를 한번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던 김도령은 부모에게 잠시 여행을 떠나겠다고 말을 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새벽 수중에 돈 몇 푼만 가지고 집을 나와 충청도의 이진사 집을 찾아 나섰다. 김도령은 근 500리 길을 물어 걸어서
보름쯤 뒤 해질 무렵에 이진사 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대문 밖에서 집안을 잠시 살펴보니 이진사의 아들이 대청마루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들리는 문장으로 보아 김도령이 익히 알고 있는 서책을 읽고 있는 듯한데 틀리는 구석이 제법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김도령은 이진사 집 청지기에게 이진사의 아들과 잠시 학문을 논하겠다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김도령은 이진사의 아들에게 가말했다. 내가 길을 지나다가 들으니 자네가 읽은 글의 몇 대목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좀 가르쳐줘도 되겠는가? 김도령은 그동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실력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속시원히 가르쳐 주었다. 마침 이도령도 긴가민가 했던 대목을 김도령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요목조목 알려주니 이도령도 귀가 번뜩 뜨였다. 이도령은 말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글 공부가 참 어렵더라고요. 혹여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글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도령이 붙더니 김도령은 못 이기는 척 며칠 머물러 가겠다고 했다. 출타 중인 이진사가 귀가하자 이도령은 김도령의 이야기를 하며 글선생으로 들여달라고 하였다. 그러냐? 그럼 좀 만나봐야겠구나. 김도령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김도령이 이진사의 처소로 불려오자 이진사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는데 사는 곳은 어디인고? 한양에 사는 김진사의 아들이옵니다. 좀 더 듣고 보니 김진사와 이진사는 오래전부터 아는 친구가 아니었다. 친구의 아들이라 하니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이 김도령은 그날부터 이도령의 글 선생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이도령의 글 선생으로 지낸 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 이수연 낭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도령이 말했다. 선생님, 저 우리 누이 한번 보시렵니까? 얼굴이 참 잘났습니다. 우리 누이지만 참 대단한 미인입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그러겠느냐? 김도령은 속으로는 잔뜩 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며 마음에 없는 사양을 하니 그러지 마시고 구경 한번 하시지요. 하며 계속 권하였고 김도령은 못 이기는 척하며 받아들였다. 오냐 그러마 어찌해야 하느냐? 내일 아침에 제 새순물을 데워서 가져다 달라고 누이에게 부탁할 테니 그때 문구멍을 뚫어 내다보십시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이도령은 별당에 있는 누이에게 가서 말했다. 누이, 내가 어떤 점쟁이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과거 시험 합격하려면 뜨뜻하게 데워준 물을 누이가 갖다줘서 그것으로 세수를 해야 한다더라고. 그러니 내일 아침에 새순물 좀 데워서 가져다 주면 안 될까? 뭐라고? 참 별일이다. 어떤 돌팔이 점쟁이가 그러든? 아이, 진짜라니까. 누이 때문에 내가 과거 시험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오냐, 알았다. 그것 해줘서 네가 과거 시험 합격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주마. 내일 아침에 물 데워서 대령하마. 꼭 약속해야 한다. 하고 이도령은 수연 낭자의 방을 나섰다. 다음 날이 되었다. 수연 낭자를 보겠다고 집을 무작정 뛰쳐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되어서야 김도령은 드디어 수연 낭자를 볼 수 있었다. 비록 문구멍을 통해서였지만 수연 낭자는 참으로 아름다웠고 그동안의 여정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한편 이진사는 김진사에게 편지를 했다. 자네 아들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진사는 편지를 받고 아들을 데리러 왔다. 김도령은 수연 낭자를 단 한 번 보고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한 채 아버지를 따라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간 김도령은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몸져눕고 말았다. 상사병이 난 것이었다. 좋다는 약을 모두 구해 먹여도 병에는 차도가 없었다. 하다 못해 김진사가 물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무슨 말을 하든 다 원하는 대로 들어줄 참이니 속내를 꺼내보거라. 충청도 모습골 이진사 딸에게 장가들고 싶습니다. 뭐라? 정말 그것 때문에 병이 난 것이냐? 그러면 걱정 말거라. 내가 가서 혼인을 약속해 올 테니 그리 알거라. 김진사는 급히 이진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도령의 사람됨을 아는 이진사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로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날을 받았다. 그리고 혼례는 3월 보름날 올리기로 했다. 날을 받아서 김진사가 집으로 돌아오니 그때부터 김도령의 병이 차차 낫는 것이었다. 한편 한양에 권찬판이란 사람이 꼽추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하루는 도붓장수를 불러 말했다. 김도령에게 수연 낭자 이야기를 한 바로 그 도붓장수였다. 어디든 좋은 처녀 있거든. 우리 아들 중신 좀 해주게. 성혼만 된다면 내가 자네 장사 미천을 대중세. 그 말에 도붓장수가 충청도 모습골 이진사의 딸 수연 낭자의 이야기를 하니 권찬판은 돈 10량을 성금으로 주며 중신을 서달라 하였다. 도붓장수가 중신을 서기 위해 이 진사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수연 낭자는 한양에 김도령과 정혼을 했다는 것이었다. 권찬판 아들과 수연 낭자를 맺어주고 장사 미천을 받기로 했는데 다 틀린 노릇이었다. 그러나 도붓장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꾀를 내었다. 도붓장수가 물건을 팔며 이진사 부인에게 접근해 말했다. 아이고, 김진사 댁 아들도 좋기는 하지만은 하며 말을 줄였다. 이진사 부인은 당연히 그 말 끝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금지옥엽의 혼인이니 말이다. 이복의 자네 어찌 말을 끝까지 안 하는가? 예, 말씀드리지요. 그 집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가면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붓장수가 권찬판으로부터 장사 미천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거기보다는 한양의 권찬판 집이 훨씬 낫습죠. 가문은 비교도 안 되게 더 좋고 권도령이 학문과 인격이 높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요. 그리로 시집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거기가 딱인데. 도봇장수의 말에 홀딱 넘어간 이진사의 부인은 그날부터 이진사에게 김진사 가문과의 정혼을 물으자고 졸라댔다. 이진사가 퇴혼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허락하지 않으니 이진사 부인은 퇴혼 안 하면 나는 죽어버릴 참이니 그리 아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며 나오지 않았다. 부인의 성화에 이진사는 하는 수 없이 퇴혼 편지를 써서 부인에게 주었다. 이진사 부인은 그 퇴혼 편지를 한양으로 간다는 어떤 장사꾼에게 주며 김진사 집에 전해주라 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도붓장수의 도움을 받아 권찬판 집 권도령과 수연 낭자를 정혼시켰고 혼인 날짜를 역시 3월 보름날로 받았다. 그런데 퇴혼 편지를 전해야 할 장사꾼이 자기 장사하는데 정신이 빠져서 퇴혼 편지를 김진사 집에 전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김도령은 혼인 날짜인 3월 보름날에 맞추어 장가를 들기 위해 신행길에 나섰다. 김도령 일행은 신부집을 얼마 안 남기고 주막에서 하루를 묵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일행들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주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얄궂어라. 그 집에 또 신행길을 가는 신랑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한양의 권찬판 집 내 아드님이 그 집에 신행길을 간다면서 어제 여기서 묵고 갔는데 또 그 집에 신행을 가신다고 하니 이상해서 그럽니다. 김진사가 가만히 듣다 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큰일 난 것이었다. 체면을 중시한 김진사는 안 되겠다. 그만 한양으로 올라가자.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김도령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마침 누가 말을 타고 주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만 보니 자신에게 글 공부를 배웠던 이진사 아들 이도령이었다. 이보게, 이게 다 어찌 된 일인가? 권참판 아들이 장가들러 자네 집으로 신행길을 갔다고 하는데 말이네. 네? 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도 집을 한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도령은 김도령이 한양으로 간 후 가까운 절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가 누이의 혼인 날짜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침 가는 길에 있는 주막에 김도령 일행이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주막으로 들어온 것이다. 형님, 그렇다면 제가 사정을 알아보고 바로 올 테니 잠시 계십시오. 이도령은 말에 올라 집으로 말을 달렸다. 밤이 깊어지고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이도령이 돌아왔다. 형님께 누이가 시집 가면 시집살이를 심하게 해서 버티지 못할 거라고 어느 도부장수가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신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어머니께서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 없으신 분이네. 절대 시집살이를 어렵게 만드실 분이 아니네. 형님 말씀대로라면 그 도부장수가 무슨 계략을 꾸민 듯 합니다. 권참판 집과의 중매를 그 도부장수가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에 권참판 아들이 꼽추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인가?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우리 누님에게 장가들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하여 김진사는 한양으로 다시 올라가기로 하고 김도령은 그날 밤 이도령과 함께 이진사의 집으로 갔다. 이진사 집 근처에 당도하자 이도령이 말했다. 형님, 저 뒤 후원 쪽 담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제가 사다리를 넘겨드릴 테니 그걸 타고 담을 넘어오십시오. 김도령은 후원 쪽 담에서 기다렸다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갔다. 김도령은 이도령을 데리고 누이의 방으로 가서 방 안으로 이도령을 밀어 넣었다. 형님, 이제부터 누이는 형님이 맡으십시오. 저는 권참판 아들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누이도 오늘 저녁에 내 말 안 들으면 평생 신세 조질 참이니 내 말대로 해. 더 자세한 얘기는 형님에게 들어. 이도령은 방문을 닫고 밖에서 빗장을 쳐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 길로 작은 아버지에게로 갔다. 작은 아버지는 이진사와는 성품이 완전히 반대여서 괄괄하고 화끈한 성격의 한량이었다. 그는 체면보다는 실리를 중시했고 어려서부터 이도령과 수연낭자를 매우 이뻐하였다. 이도령은 작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고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혼례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부가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문 밖에서 아무리 부르고 애걸복걸해도 안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았다. 애가 탄 이진사 부인은 아들 이도령에게 말했다. 네 노인은 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저한테 생각이 있으니 누이 입힐 노기홍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도령은 노기홍상을 받아다가 하녀 언년이에게 입혔다. 언년이는 외모가 꽤 이쁘고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진사 내에서 종 노릇을 하던 하녀였다. 언년아, 아무 소리 말고 이 옷을 입고 누이인 척 권참판 집으로 시집 가거라. 나머지는 나와 누이가 다 책임지마. 도련님 무섭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걱정 말거라. 내가 권참판 집으로 누이 대신 시집 가면 누이의 평생 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너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만 잘한다면 너 또한 참판집 며느리로 팔자를 고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잠시 뒤 혼례장에 언년이가 신부로 입장하였고 혼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혼례가 끝나면 보통은 신부 집에서 하루에서 사흘을 머물고 신랑 집으로 신행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신부의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는 혼례 치르고 나면 당일 돌려보내지.
재워보내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 곧바로 신랑 집으로 신행길 나서십시오. 하고 말하며 권찬판 측 사람들을 신부와 함께 모두 보내버렸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와 이도령은 누이의 처소로 갔다. 이도령이 밖에서 부르니 그제야 김도령과 수연낭자가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하룻밤에 만리 장성이라도 쌓았는지 수연낭자도 김도령을 많이 좋아하는 눈치였다. 김도령이 지난밤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두 선남선녀가 나란히 서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광경이었다. 작은아버지는 대청으로 나가 슬슬 돌아가려는 잔치꾼들을 불러 모으며 말했다. 아직 혼례 안 끝났으니 가지 마십시오. 어리둥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간소하게 예를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어렵게 혼인한 만큼 둘은 서로를 위해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부인,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옛날 전라도 어느 곳에 이씨 성의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젊고 성품이 어지럽으며 무엇보다 뛰어난 학식으로 인근에서는 평판이 자자했다. 하지만 팔자에 시험운이 없던 것인지 이상하게도 과거 시험만 보면 매번 낙방했다. 그리고 또다시 과거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이는 점점 들지 아직 장가도 못 갔지. 이선비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사실 좀 초조해하고 있었다. 이선비는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을까 싶어 평림 복장으로 변복을 하고 어느 용하다는 관상쟁이를 찾아갔다. 관상쟁이는 이선비가 자리에 앉자마자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대뜸 말했다. 이거 참 죄송한 말씀인데 선비님은 이번에 과거기를 나섰다가는 객살상입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절대로 과거 보러 가지 마십시오. 선비는 깜짝 놀랐다. 평림 복장을 입었는데 양반인 걸 알아보고 더구나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고민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반드시 과거를 보러 가야 하오. 죽을 걸 미리 안다면 살 방도도 미리 알 거 아니요. 무슨 방법이든 좋으니 알려주시오. 부탁이요. 이선비의 간곡한 부탁에 한참을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관상쟁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반드시 5월 모일 모시에 딱 맞춰서 한양으로 과거기를 떠나라고 하면서 그러면 사흘째 되는 날 어느 소복을 입은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입니다. 그러니 선비님이 만약 그 여인과 하룻밤 동침할 수 있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선비는 관상쟁이가 말한 바로 그 날짜 그 시각에 한양으로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이 왔다. 이선비는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였고 어느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시선을 가까운 둔덕 위로 향하니 어느 소복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희고 고운 얼굴에 조금 큰 듯한 키, 전반적으로 시원시원한 인상의 미인이었다. 그녀는 이선비의 시선을 느낀 듯 잠시 이선비 쪽을 바라보더니 이내 몸을 돌려 가버렸다. 관상쟁이가 말한 여인이 분명했다. 저 여인과 어찌해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선비는 속으로 걱정하며 무작정 그 여인을 따라갔다. 여인은 어느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선비가 길가에서 집안을 기웃거리니 집안에서 어느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집주인이 마침 마당을 거닐다 이선비를 본 것이다. 리시오?
이선비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올리고 말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인데 노자가 넉넉지 못하여 하룻밤 묵어갈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려. 불편해하지 말고 들어오시오. 우리 집 식솔은 나랑 며느라기밖에 없으니 조용히 쉬다 가실 수 있을 거요. 노인은 흔쾌히 허락하고는 하인을 불러 이선비에게 사랑채의 방을 내주고 저녁밥을 대접하게 했다. 이선비가 저녁을 먹고 집안을 가볍게 둘러보는데 안채로 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채를 두른 담 또한 매우 높았다. 아까의 소복 여인과 어찌하면 동침을 할 수 있을지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민 또 고민하다가 밤이 가고 어느새 다음 날이 밝았다. 이대로 이 집에서 나가면 그 소복 여인과의 동침은 아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동침을 할 때까지 이 집에 머물러야 했다. 이선비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해가 높이 떠도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다. 조금 있으니 집주인 노인이 이선비의 병세를 살피러 왔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이선비를 보고 노인이 말했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며칠 머물면서 병이 나은 뒤에 가도록 하시오. 이선비는 더 머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하루 해가 저물도록 고민해도 안채에 담을 넘을 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날도 안채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날이 어두워지자 아주 단단하게 잠겼다. 이선비는 저녁밥을 먹고 밤이 깊어지자 방에서 나와 다시 안채로 들어갈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구석진 곳 담장 아래서 겨우 사람 몸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안채와 연결되는 구멍이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이선비는 그 구멍을 통해 안채에 도달해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다. 왼쪽 방에는 등잔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부인의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반면 오른쪽 방에도 불은 밝혀져 있었지만 사람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살그머니 오른쪽 방으로 가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 구멍을 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바닥에 이불과 요가 깔려 있을 뿐이었다. 분명 그곳이 여인의 침소인 것 같아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선비는 등잔불을 끄고는 방 한쪽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다. 한동안 이어지던 책 읽는 소리가 그치더니 여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째 등잔불이 꺼져 있는 거지? 이상하네. 잠시 생각하던 여인은 대수롭지 않은 듯 겉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때 이선비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가 납작 엎드린 다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난데없는 임기척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렸다. 어머나. 부인,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여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누구십니까? 사랑채에 머물고 있는 손님입니다. 무슨 일로 이 야심한 밤에 여자 혼자 있는 방에 숨어드신 겁니까? 선비는 그제야 과거 길을 떠나기 전 관상쟁이에게 들은 말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인에게 전했다. 이번 과거 길에 부인과 동침하면 과거에 급제하고 목숨도 구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과거 시험에 낙방하는 것은 둘째치고 길에서 횡사할 거라 하였소.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해야 하오. 또 살 궁리도 해야 했기에 오늘 밤 죽음을 무릅쓰고 이 방에 들어온 것이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부인에게 달려 있어. 그러니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여인은 무릎 꿇고 애걸하는 이선비의 사연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렇게 여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짧지만 긴 시간이 흐른 뒤 길게 한숨을 내쉰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인데
선비님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렸다니 언뜻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허나 어젯밤 꿈에 황룡이 나타나 제 가슴과 배 위에 서린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상서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다음날 냇가에서 선비님을 뵙게 된 것은 분명 하늘이 내린 인연이겠지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비님의 말에서 거짓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황룡이 꿈에 나타났으니 이번 과거의 선비님은 반드시 크게 이름을 떨칠 것입니다. 급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를 버리지 않고 꼭 데려가 줄 것을 하늘을 맹세하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요.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이선비가 맹세하자 여인이 동침을 허락했다. 이선비는 여인과 운우지정을 나누고 묵고 있던 방으로 돌아오니 잠시 뒤 날이 밝아왔다. 이선비는 아침을 먹은 후 집주인, 그러니까 여인의 시아버지에게 가서 인사를 했다. 어르신의 은혜를 입고 이틀 동안 몸조리하니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오늘은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이선비는 마음속으로 며느리와 동침한 것을 노인에게 사죄했다. 만약 과거에 급제하면 꼭 다시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선비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뒤 노인과 작별하고 상경하여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과연 여인의 말대로 이선비가 장원급제했다. 이선비는 고향인 전주로 돌아가는 길에 약속한 대로 노인의 집에 다시 들렀다. 노인이 이선비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다가와 술을 내주었다. 장원급제를 축하하네. 내 집에서 머물고 간 사람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이것 또한 영광이 아니겠는가? 화찬이시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어서 해보게. 이선비는 과거의 연속으로 낙방한 이야기부터 관상쟁이를 찾아간 일, 그리고 노인의 며느리와 합방한 일까지 모든 일을 조금도 숨기거나 보탬 없이 노인에게 말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노인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어르신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며느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노인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한동안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잘된 일이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청산과부가 된 것을 항상 안쓰러워하고 있었네. 자네같이 훌륭한 청년의 아내가 된다면 그건 정말 잘된 일 아닌가? 오히려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네. 그때 문을 열고 노인의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왔다. 며느리는 평소에 소복을 벗고 가진 옷 중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큰절을 하고는 아버님을 며느리로서 평생 봉양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 생각되는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사연은 이선비에게 들었다.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나도 이제 이 눈치 안 보고 세장가 가야겠다. 네, 걱정 말고 잘 살아라. 아버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어르신, 가끔 안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며느리와 이선비는 노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다. 둘은 이선비의 고향에 도착해 이선비의 부모님에게도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혼인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총각과 과부의 혼인이었으므로 혼례식은 간략하게 치렀다. 여보, 당신이 아니었다면 장원급제는커녕 산 목숨도 아니었을 거요. 정말 고맙소. 남은 인생 당신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겠소. 서방님,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이 그렇게 저희 침소로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청산과부의 몸으로 외롭게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저를 구제해 주신 것은 바로 서방님이에요. 그렇게 둘은 서로의 인생을 구제해준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우연은 딱 한 번만 일어난다고 한다. 그 우연을 인연으로 바꾸고 인연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몫이었으나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 갑작스레 등장한 우연을 놓치지 않았고 용기와 도전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진정한 인연이자 기적으로 만든 것이다. 머슴들의 사랑방 이야기. 옛날에는 가을 농사를 마치고 농한기 초겨울에 접어들게 되면 머슴들이 따뜻한 사랑방에 모여 새끼줄도 꼬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데 만섭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에 그때 나는 술을 거나하게 먹고 옆마을의 주인네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이었지. 해는 애저녁에 지고 깜깜한 한밤중에 한산한 골짜기를 가다가 글쎄 도깨비를 만난 거요. 근데 도깨비가 한사코 씨름을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씨름을 한판 하게 됐어. 근데 내가 예전에 들은 말이 있었거든. 도깨비하고 씨름을 하면은 왼발 거리를 해야 이기지 오른발 거리를 하면 기어코 진다는 거야. 그때 딱 그 말이 생각나서 도깨비를 꽉 붙잡고 악착같이 왼발거리로 해서 도깨비를 탁 넘어뜨린 다음에 버둥거리는 도깨비 놈을 허리끈으로 나무에 꽉 묶어 놓았지.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까 글쎄 나무에 묶여있는 게 도깨비가 아니라 부엌에서 쓰는 부지깽이였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그놈이 진짜 도깨비였는지 내가 술 취해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술을 엄청 먹었나 보구만. 근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도깨비는 백말피랑 금주를 제일 싫어한다더라. 만섭이 너 술 좀 줄여야겠다. 그러다 제명에 못 간다. 이봐들 그럼 내 얘기도 좀 들어봐. 하며 연복이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지난 봄에 말이오. 주인 심부름으로 어두운 밤에 깊은 산속 고개를 넘어가는 중이었는데 말이오. 갑자기 거기에서 키가 하늘을 닿을 만큼 이렇게 키가 커다란 귀신이 나와서 하늘에 머리가 쑥 닿고 또 닿고 이러는 거야.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허둥지둥 그냥 돌아와서 주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디가 그럴 리가 있냐 한번 가보자 해서 주인이랑 주인네 식구들이랑 같이 그 하늘에 머리 닿는 귀신 만난 자리를 가서 보니까 글쎄 불이 타다 안 꺼지고 남은 연기가 희끄무레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밤이라서 그게 그렇게 귀신으로 보였던 거요. 진짜 가슴이 처얼렁했었구만. 이놈이 보기보다 겁이 많네. 기가 허한가 봐. 밥 좀 많이 먹어라. 얘기를 듣고 난 후 영배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기 전에 저 아랫 동네에서 내가 머슴을 살았는데 말야.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집주인은 좀 맹한 사람이었고 닭을 수십 마리를 키우는 집이었거든. 그런데 주인이야도 아끼고 인색해서 닭을 잡아 먹을 줄도 모르고 남한테 잡아줄 줄도 모르는 양반이었어. 또 설령 명절에 닭 몇 마리를 잡아도 머슴한테는 조금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찌나 속이 상했든지 내가 한 번은 주인네 몰래 닭 한 마리를 잡아갖고 여물솥에다 푹 삶아서 그냥 몰래 먹은 적이 있었어. 근데 주인이 매일 밤 닭의 마리수를 세었던 것인지 주인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 이놈 네가 내 닭 잡아먹었지? 하고 나한테 그렇게 추궁하는 거야. 이놈의 것 발뺌을 할까 하다가 양심의 가책도 되고 해서 할 수 없이 자백을 하고 혼 좀 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받고 말았는데 말이야. 그 뒤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맹한 사람이 어떻게 귀신같이 닭마리 수를 헤아리나 궁금한 거야. 그래서 몰래 지켜봤더니 하나 둘 셋 이렇게 닭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한 쌍 한 쌍 해서 이렇게 짝이 맞으면 주인이 맞은 걸로 한다는 걸
내가 알아낸 거지. 그 후로는 내가 닭이 먹고 싶어 몰래 잡아먹을 때는 꼭 한 쌍씩, 그러니까 2마리씩 잡아먹은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그 닭 절반이 없어져도 없어진 줄도 모르고 짝만 맞으면 괜찮은 거라고만 생각을 해서 막판엔 거의 잡아먹어 버렸지. 대단하다. 그때 알고 지냈으면 백숙 좀 얻어먹을 수 있었을걸. 끝까지 안 걸렸냐? 안 걸렸지. 좀 맹했다고 했잖여. 이번에는 응삼이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니들 혹시 저 아랫마을에 그 좀 모자란 놈 하나 있는 거 알아? 그 놈이 그 동네 주막하는 과부한테 장가들었다고 소문이 난 거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그 모질이한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말이오. 그 놈이 맨날 주막에 가서 술도 안 마시고 돈만 내고 오니까 주모가 불쌍했던지 하루는 방으로 부르더래. 그러더니 왜 아직 장가를 안 가냐고, 장가 가면 첫날 밤에 색시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은 아느냐 하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이 모질이가 당연히 모른다고 했더니, 아 글쎄 그 주모가 알려준다면서 그 모자란 놈을 말로 가르치다가 답답하니까 몸으로 좀 알려주다가 그만 합방을 해버렸대. 그 길로 그냥 둘이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거요. 참 부럽다. 부럽네. 부럽구만. 야야, 오늘 밤에는 이야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밤도 야심하고 출출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내기를 해서 진 사람들이 오늘 밤참을 푸짐하게 사기로 하고 이긴 사람은 얻어먹기로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해서 머슴들이 내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사랑방에서 윗마을로 가다 보면 윗마을 초입에 큰 기와집으로 된 폐가가 있는데 거기서는 매일 귀신이랑 도깨비가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으니 그 집에 가서 마루에 칼 하나를 꽂아놓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긴 거고 못하는 사람은 진 걸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기를 정하긴 했으나 먼저 나서려는 사람이 없어서 서로 눈치를 보는 중에 연복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마루에다가 칼을 꽂아놓고 올게. 금방 다녀올 테니 너희들은 밤참이나 준비하도록 해라. 연복이는 부엌에 가서 식칼 하나를 가지고 한참을 걸어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 마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여러 머슴 앞에서 장담을 하고 나온 마당에 약해져가는 마음을 다잡고 폐가의 마루 앞까지 왔습니다. 들고 온 칼을 마루에 콱 찍어놓고 급히 돌아서는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가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틀림없이 귀신에게 잡힌 것 같은데 무서워서 뒤돌아 볼 수도 없고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연복이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머슴들이 모인 사랑방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기하러 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으니 이상하다. 이것이 틀림없이 귀신한테 홀렸거나 도깨비를 만나서 봉변을 당한 거 아니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슴들이 다 같이 폐가에 가보았습니다. 가서 불을 밝혀놓고 보니 귀신한테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마루에다가 꽂은 칼에 자기 옷자락이 함께 찍혔던 거였습니다. 연복이는 귀신에게 잡힌 줄 알고 도망가려 용을 쓰다 실신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슴들은 다급하게 연복이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오자 집으로 돌아가서 또 그 이야기 꽃을 피우며 밤참을 나눠 먹고 긴 겨울밤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딱히 볼거리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던 옛날 시절에는 이야기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달래주는 큰 역할을 했었나 봅니다. 연복이가 폐가에서 실신했던 일은 또 다른 사랑방에서 더 무섭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전해질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